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 역시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썰맘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삶은 20대 중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랐는데요. 20대 중반 이전의 삶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펼쳐진 세상인 양,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고 세상이 내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사소한 것들도 남들보다 잘 기억해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제게 가장 큰 흥미거리로 다가왔기에 학창 시절에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전교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었네요. 특별히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냥 주변에서 의사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대에 가니 저희 부모님과 친척분들은 매우 기뻐하셨고 그분들이 의사가 된 것 마냥 흐뭇해하셨네요. 학교 생활은 그냥 그랬습니다. 의대생 대부분은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처럼 그냥 가족들이 원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1분씩 쪼개가며 공부했고요. 밥 먹는 것까지도 아주 철저히 계산해 시간을 보내곤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생활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될 대로 되라지 하며 느긋하게 행동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뉘더군요. 저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같은 과 동기이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형은 원래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네요.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진로를 희망했었는데 그 형의 부모님은 의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는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군요. 너무나도 완강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은 부모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과로 대학 진학도 했었다네요. 그런데 입학과 동시에 부모님의 모든 지원이 끊기고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 등등을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는군요. 혹시라도 다시 공부해서 의대를 가면 그때는 아낌없이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그 형은 원하는 것이니 해보자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었다네요. 아르바이트도 처음이거니와 엄청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니 당연히 어려웠겠죠? 좋은 환경에서 잘만 살다가 갑자기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려니까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1학기도 채 다니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해 의대에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저 형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이나 저나 특별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공부 외 즐거움을 찾기 위한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영화도 보러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하면서 나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바쁘고 치열하게 공부만 하며 살아야 하는 의대생의 삶에 점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형은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난 그냥 병원 가야지. 병원도 병원 나름이라던데 개업 생각은 없고요. 형은 집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거든. 거기부터 가라고 하더라고. 와, 형 아버지도 의사시군요. 그 병원은 어딘데요? 저거, 형이 가리키던 곳은 학교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은 훨씬,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제야 조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은 확연히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었고 저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으니 저와 형의 생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목표의식 없이 지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심각해진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해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했었나? 근데 난 진짜 별거 아니야.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아. 그건 네가 더 잘할 텐데. 형 충분히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도 똑똑해서 의대 왔으니까 형을 만난 거죠. 형이나 나나 평범한 사람 그 이상이라고요.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똑똑한 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거든. 어릴 적부터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하셨대. 그렇게 공부해서 집안 먹여 살리시고 실력을 인정받았어. 병원에서도 눈에 띄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지 뭐. 대단한 아버지를 뒀다는 거 그것도 형 능력이에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제게 다가갈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다는 걸요. 새삼 깨닫게 되니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질투심 같은 것도 생겨났습니다. 저런 삶을 살아가려면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하는 것일까? 지극히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집안의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가장 훌륭한 존재였죠. 하지만 정작 제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봐야 했어요. 집안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었으니까요. 형의 아버지 같은 사람, 저는 원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에 단어 하나가 스쳐 지나가더군요. 사업.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 더 큰 돈과 더 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사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던 학교 정문에서 기업들이 찾아오곤 했었어요. 홍보 차원에서 전단지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기업들의 공통점은 의대생들의 자문을 얻고 싶어 했고 연구비도 지원해준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때는 흘려듣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런 기업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명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학교 정문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일부러 받아 모았네요. 그런데 하필 그날 형과 마주치게 되었죠. 형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바쁘다더니 뭐하는 건데? 아니요, 그냥 좀 관심이 가서. 야, 세상 흉흉하니까 다 믿으면 안 돼. 내가 저런 거 관심 가는 거 맞냐? 저 중 대다수는 사기야. 형은 저런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다 가졌는데. 나는 졸업해도 형처럼 오라고 하는 병원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서운하게. 제 가시돋친 말로 인해 형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하지만 뭐라도 해내고 싶었던 저는 형의 서운한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형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빨리 뭐라도 이루고 싶은 제 욕심이 더 컸습니다. 학교에서 받았던 기업의 전단지들을 살펴봤고요.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다 전화 걸어보았죠. 제품을 생산하자는 기업, 연구실에 들어와 연구를 같이 해보자는 기업 등 다양했습니다. 제게 기대하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도 달랐고요. 조건이나 지급해주겠다는 액수 또한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었어요. 제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제공해주겠다는 회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와 졸업 직후부터 함께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컸습니다. 제가 입구로 들어서면 직원들이 모두 제게 허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 생활이 계속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제게 있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의사 자격증과 저라는 존재만으로 회사에서는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애써주시는 만큼 저희가 수익률은 보장해 드리니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 조금만 고생해주세요. 제품 개발 완료되면 선생님부터 챙겨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예, 그럼요. 믿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성분이나 효능 같은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었네요. 제가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말해주면 아주 큰 홍보가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홍보비로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후 높은 수수료도 약속받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상품과 그 회사 홍보를 위해 제가 그 회사의 얼굴이 되었죠. 잡지, 아침 방송 출연, 홈페이지 사진 등 각종 전단지 같은 인쇄물 등을 수없이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할 때마다 돈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를 많이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촬영 때 비싼 메이크업도 받게 해주고 멋진 리무진도 준비해 저를 태워 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경호원까지도 붙여주더군요. 매달 월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홍보비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차비와 점심 식사 등 소소한 것을 챙겨주며 회사는 저를 위해 엄청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저는 유명하고 유능한 의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네요. 제품은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되더군요. 사실 저는 그 제품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의사라는 이유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한 전문가처럼 홍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님은 제게 이러시더군요. 우리 의사 선생님을 위해 저희가 따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구와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약속한 것처럼 우리 의사 선생님께 판매 수익을 크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회사 이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개발할 때 초기 자본금을 의사 선생님과 반반 투자해서 진행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다 저희가 부담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제품을 좀 선구매해 주세요. 판매가 되면 저희와 계약하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저희 회사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품을 제가 먼저 구매하려면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돈이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집에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었죠. 설령 말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저도 다급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구매해야 한다고요? 네. 지금 제품 생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제품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제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면 제게 진작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회사의 이사는 오히려 난감하다는 듯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애초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미 이런 내용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 아시고 사인하셨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제품 생산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면 그 손해는 저희 회사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떡하란 말인가요? 의사 선생님 믿고 여태껏 진행해왔는데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이 수많은 인력 낭비까지 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빠른 성공을 꿈꾸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서 덜컥 계약서를 쓴 제 잘못이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저는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들에게 어설픈 의사처럼 보이는 건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제야 이사는 안도하듯 웃으며 이야기라더군요. 아하하하, 그쵸? 아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발뺌하시는 줄 알고, 저 순간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요. 저희 제품 원가가 49,900원이고요. 일단 3,500개만 주문해 넣었습니다. 그러니 총 1억 7,400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께 다 부담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사기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반. 근데 그래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그동안 고생해 주셨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께는 딱 8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돈 800만 원조차도 없는 제게 8천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볼까 생각도 해보았죠.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은 같은 과 형, 딱 그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야, 세상 흉이많이가 다 믿으면 안 돼. 저 중 대부분은 사기라고.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했다고 대놓고 알려주는 꼴이 되긴 싫었어요. 결국 제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전전하며 대출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제품이 잘 팔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회사가 얻어준 사무실이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인터넷 쇼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요. 또 그런 회사를 다녀본 경력직 직원들 위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월급과 인터넷 쇼핑몰 구축, 그리고 운영비 등을 마련해야 했네요. 저는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대출받고 말았던 거죠. 제가 갚아야 하는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따져도 1억 3천인 셈이더라고요. 이젠 이를 악물고 팔아야만 했습니다. 눈이 뒤집힌 저는 직원들에게도 제품을 사라고 강요했고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물건을 구매하곤 했어요.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제품 효과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 업무 시간이 끝나도 친절하게 끝까지 설명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명의 고객도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정말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대했네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제가 간과한 게 있었죠.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제 직원도 챙겼어야 했다는 것을요. 업무 과다나 추가 근무 지시 이런 걸 알 리가 없었던 저는 직원들의 불만에도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불만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며 오히려 큰 소리 쳤지요. 저는 회사라는 곳은 다녀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회사를 그런 생각으로 다니려고 하냐며 큰 소리만 쳤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요. 6개월 동안 판매량은 10%인 350개조차도 되지 않았더군요. 저는 대출 이자마저도 갚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병원 취업을 생각도 해봤지만 이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네요.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돈을 버는 것에 져도 다시는 사업이라는 꿈은 꾸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싫은 일을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 가깝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답답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라는 타이틀은 잠시 뒤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뭔가 도전하기 위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급한 대로
택배회사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할 때는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잤는데 다음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첫날 무리를 해서 그런 거겠죠. 한동안 운동조차 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몸이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굳은 일을 하는 것이 태어나 처음이었던지라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힘들게 몸으로 고생할 바에야 자존심을 굽혀볼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일반 회사에 다녀볼까. 자존심 다 굽히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같은 과 형이 일하는 병원에서 일해볼까.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무엇을 하든 이것보다는 실고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금방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자존심이 무언지 지금까지 나 잘난 맛으로 살아온 터라 이게 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대출금을 매일매일 메꾸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그래서인지 제 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갔네요. 가뜩이나 신경질적이고 썩 좋지 않았던 성격을 지녔었는데 더 심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않는 순간이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름날 땡볕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나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게 되는 것도 싫었네요. 그 몸으로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정말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진짜 그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탑방에 생수를 배달하는데 2층부터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이 더운 날 생수를 시키면 어떡하냐며 화를 낼까? 양심이 있으면 정 나가서 사 먹으라고 소리를 지를까? 혼자 진짜 궁시렁궁시렁대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계단 높이도 아주 제각각이더군요. 낮은 층은 그나마 덜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했습니다. 특히 옥탑이 위치한 5층은 계단 하나 높이가 아래층의 2배 정도 되는 높이더라고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은 사람에게도 짜증이 났고 이런 곳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옮기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짜증이 났죠. 옥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면서 생수를 패대기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옥탑에 살고 있는 할머니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냐는 둥 잔소리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총각, 총각, 잠깐만요. 이것 좀 들고 가요. 뭐요? 저는 신경질에 박달면서 옥탑 쪽 계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계단 앞에 서 계신 할머니는 몸이 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팔은 아예 없으신 듯 보였고 다른 쪽 팔은 반밖에 없는 것 같았네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가 계단에 다시 올라가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겨우 내려갔는데 다시 불러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더운데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건 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줄 거라곤 이 얼음물 뿐이라 이거라도 한 잔 하고 가요. 몸도 성하지 않으신 분인데 낯선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겠다고 굳이 나오신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건네주신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이마를 닦으라며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손수건을 제게 주시기에 저는 땀을 닦고 할머니께 다시 드리려고 했죠. 그러다 아차 싶어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땀 묻은 걸 돌려주는 건 찝찝할 테니까요. 할머니, 제가 오늘은 일이 다 안 끝나서 땀 흘릴 일이 많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쓰고 다음에 가져다 드려도 돼요? 암요. 총각 편한 대로 해요. 근데 낡아서
어디 밖에서 땀 닦기는 조금 창피할 낀데. 손수건 이쁘고 괜찮은데요? 아유,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이상하게도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가야 하는데 할머니랑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고는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바쁜 사람 불러 세워서 우울에 붙잡아 놓는 갑다. 어서 가요. 할머니는 다 마신 물잔을 불안하게 들고서는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듯 먼저 뒤돌아 가셨습니다. 할머니의 걷는 모습을 보니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내내 머릿속엔 아까 낮에 본 그 할머니 생각뿐이었네요. 할머니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성질만 내며 옥탑방으로 오르던 제 자신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자꾸만 생각이 나더군요. 할머니네 집에 배송 갈 일이 생기기만을 며칠 동안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할머니네 집에 배송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생수보다 20kg 쌀이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궁금해져 5층 옥탑방까지 단숨에 올라갔네요. 그리고 제 소리를 듣고 행여나 나오실까봐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재빠르게 나오다가 다치시기라도 할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저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계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올라올 만하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저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 안으로 할머니가 계신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택배 배달원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앞에서 대기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 냉장고 안에서 얼음과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아 빠르게 몸을 움직이셨어요. 걷는 것이 불편한데도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물이 흔들리면서 옆구리는 젖고 말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불균형한 다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모든 감정을 가진 줄만 알았던 제가 눈물이 팽 돌더군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신 할머니는 누구보다 밝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곤 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길래 그러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꼭 참았어요. 이 무거운 거 갖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아유, 내가 그래도 4층까지라도 내려가 보려고 오늘은 일찍 준비했는데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꼭 미리 내려가 있을게. 바쁜데 어서 가요. 하지만 저는 금방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갈 속셈이기도 했고요. 할머니, 제가 아무리 바빠 보여도 절 위해 가져오신 그 물도 안 주시고 그냥 보내시게요? 어머나, 아유, 내 정신 좀 봐. 어서 들어요, 총각. 몸 많이 말랐겠네. 저는 할머니가 주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갈증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할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할머니, 몸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에는 다니세요? 전에는 그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줬죠. 쌀이나 먹을 것도 갖고 와주시곤 했는데 내가 이젠 그러지 마시라고 했네요. 이 노인네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왔다 갔다 고생하는 것도 미안하고 난 이렇게 살다 죽을 텐데 못하러. 할머니, 아직 젊어 보이시는구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신대요. 아유, 내가 총각을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네. 이렇게 내 걱정도 해주고.
제가 아니어도 다들 할머니 뵈면 걱정할 거예요. 할머니 가족분들은요?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애들은 다 시집 장가 가고 손주도 있지요. 그럼 자주 찾아오시죠? 아,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여길 못하러 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잘 지내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낫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할머니의 몸 상태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밝고 온화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랬습니다. 할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할머니, 혹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기엔 안 좋아 보여도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나 괜찮아요. 힘들게 병원 데려가려고들랑 그러지 말고 그냥 일 봐요. 난 진짜 괜찮으니까. 할머니,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절 못 믿으시나 본데 저 이래봬도 의사예요. 아니 제가 당장 할머니를 치료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기꾼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 팔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15년 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고로 한쪽 팔을 아예 잃으셨고 다른 한쪽 팔은 절반 정도만 살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리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걷는 걸로 봐서는 허리나 다리 쪽도 심각하게 다쳤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괜찮다고 생각해서 방치했거나 돈 걱정으로 인해 병원을 못 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불편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생활하게 되셨겠죠. 그렇다 보니 안 쓰는 근육은 퇴화됐고요. 골반은 점점 삐뚤어져 다리 길이마저도 차이가 나는 지경에 이르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치료는 3년에서 5년 정도만 꾸준히 관리하셔도 평생 불편하지 않을 만큼은 생활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의 양쪽 팔과 다리 그리고 걷는 모습 등을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주 오랜만에 책을 펼쳤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연구했네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할머니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을 쓴다면 그래도 기존에 생활하셨던 것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죠. 65%에서 많게는 70% 정도까지도 말이에요. 저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서 나눠주었던 전단지, 그 전단지들 사이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 회사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회사를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의료기기 회사들을 검색했고 하나하나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단지에서 본 사진이 담긴 홈페이지를 드디어 찾아내고야 말았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분간은 일을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당장 그 의료기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처음으로 열정이라는 것이 샘솟았어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앞에서 회사 홍보를 하셨는데 많이 늦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제가 연락해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졸업 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이 회사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고 해주시니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기존 제품의 보완점을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달랑 의사 자격증 하나 믿고
아는 척이나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시더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제품을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한 것도 있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저는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적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대출금을 갚지도 않았고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얼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제 질문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는 듯 때론 진지하게 때론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가 무턱대고 의사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답니까? 의사 선생님, 저희 회사는 선생님의 의견을 토대로 효과를 입증해내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시험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야겠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니와 저희가 당장 해내겠다고 거짓으로 약속드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연구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럴 의향이 없으셔도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다행이라는 말보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전에 너무 크게 사기를 당해서 그랬던 거겠죠. 이후 저는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까지 보았습니다. 제 포부와 다짐을 최대한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회사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의료기기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취업하게 된 것이죠. 이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 사장님께 솔직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네요. 사장님, 연구원을 위해 제공되는 사택이지만 혹시 저 대신 다른 분께 제공해드리면 안 될런지요? 연구원들이 편하게 생활하라고 제공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는 연구원 외에 외부인은 불가능합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제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죠. 제 목표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5층 옥탑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할머니를 찾아뵙고 제가 연구한 것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택은 직원 전용이라 불가능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매달 기부금과 물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목록에 할머님을 포함시켜드리죠. 거주지는 제 사비로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이제 연구에만 몰두해주세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대출금 갚는 대로 할머님 댁의 비용은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울고 말았죠. 사장님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토닥거려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사장님은 저희 연구소 근처에 할머니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인 원룸은 작지만 깔끔하고 아주 쾌적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잘 들고 여름에는 선선한 집이라 할머니가 사시던 옥탑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곳이었네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할머니를 모시고 재활치료를 다녀올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전보다 더 편하게 거동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저 덕분에 세상을 다시 사는 기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세상을 다시 살게 된 기분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고 언제나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미래는 걱정하지 않던 저였어요.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려고 하셨던 할머니의 모습과 따스한 말 한마디. 할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남탓만 하느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해줬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 그런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나마 깨달은 덕분에 이젠 진정한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나이도 이제 40을 훌쩍 넘길 만큼 많아졌고요. 제가 연구해서 기존 제품을 보완해 재출시된 제품은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 그 제품은 아직도 굳건히 판매량 1위를 지켜내고 있답니다. 물론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월세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빌라를 매입했네요. 그 빌라의 나머지 집들은 할머니께서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거동도 많이 편해지시고 집도 옮기시고 하니 가족들도 더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함께 해주신 썰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썰맘과 함께 활기찬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